숭례문학당의 심기수 대표입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의 사례 발표를 주제로 맡았는데요. 사례 발표다 보니까 저희 학당을 조금 홍보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홍보팀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요. 홍보와 정보의 차이에 대해서 좀 넘나들면서 좀 줄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좀 생생한 사례니까 좀 참고할 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숭례문 앞에서 학습 공동체, 독서 공동체죠.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회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장점은 그 학습자,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건지 감각적으로 조금 포착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공허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툴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임 강좌를 주로 개인들을 대상으로는 모임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행사, 북콘서트나 저자 강연회 같은 문화 행사들은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도서관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 단체들에서 행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 안에서 그 모임에 대한 결제, 신청,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근 직원이 저하고 실무자 하나하고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홈페이지를 보고 운영하는 거 보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재원이 마련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방안이 그렇게 또 찾아지더라고요. 저희가 학습 모임이 매월 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그걸 다 운영할 수는 사실 없죠. 그래서 저희는 리더라고 하는데, 모임의 리더, 튜터죠. 튜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서너 개씩 하기도 하고, 한두 개씩 하는 것도 있고, 한 30, 40여 분이 이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론 중심으로 하다가 토론은 직접 모여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조금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그러면은 읽기 모임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읽기 모임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강의로 글쓰기가 금방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이것이야말로 좀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매일 글쓰기라고 해서 100일 글쓰기, 또 너무 길다 해서 30일 글쓰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모임도 필사 모임도 있고요. 한 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읽기, 토론, 쓰기, 그 다음에 문화 모임, 영화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건강을 좀 챙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모임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운동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고 싶다,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한 5개 정도 각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아직 10,000명은 넘지는 못했는데 한 7,300명 정도 현재 돼 있고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대단한 인원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당의 키워드랄까요? 컨셉은 따로 똑같습니다. 각자의 따로 책을 읽고 공부하지만은 이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젠 함께 읽기다라는 책을 이제 출간했는데요. 이게 책을 혼자서 읽는 거지 함께 읽는 거라는 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함께 읽는 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혼자서는 좀 읽기 어렵다거나 분량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책들을 함께 읽는 거고요. 그리고 홀로 독서가 지식의 축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너무 강화시키는 독서로 편견과 아집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가는 어떤 자리,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토론의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과 인생관을 나누는 어떤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토론의 공간이다. 독서 공동체를 우리가 하는 이유도 우리가 처음에 그걸 작정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 어떤 면은 일부는 계획된 거고 일부는 부산물처럼 그렇게 찾아지더라고요. 효과가. 네. 처음에는 토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없냐라고 지방에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정면승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육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토론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읽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거는 카카오톡에서 각자가 읽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거, 함께 읽기를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도 관리나 뭐 마감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쓰기, 함께 운동하기 이렇게 영역을 이제 확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이젠 함께 읽기다를 처음으로 이제 출간했는데요. 이건 혼자서 쓴 게 아니고 4명이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함께 쓰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4년, 5년 만에 15권의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전부 단독 저서는 한 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저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뭐 함께 쓰기를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읽기 모임, 토론 모임, 글쓰기 모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의보다 토론과 글쓰기에 집중을 하는데요. 토론은 개인적인 독서나 어떤 명강사의 강의보다 더 큰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강의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들은 토론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어떤 게 토론의 효과라고 보고요. 이를 통해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토론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게 생각을 흩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발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축할 수 있는 거는 글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글쓰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 학당에는 40, 50대 여성들, 주부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공주라고 하죠. 공부하는 주부들. 예. 이분들이 이제 육아와 자녀 교육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발견을 위해서 오고 있고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더라도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오가는데 시간이 뭐 최소 한 2시간은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기 힘든 분들은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모임은 익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뭐 밝히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함께 읽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 20권의 단행본인데요. 고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지도 아마 시도는 했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읽기 통해 가지고
신청자가 통필사, 토지를 통으로 필사하는 사람이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3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가능할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서양 밀수사라거나 정의란 무엇인가, 코스모스 같은 이런 조금은 두꺼운 책들 함께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강경이나 영어 원서 읽기 이런 모임도 참여하고 있고요. 함께 쓰기는 뭐 필사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처럼 쓰기 뭐 이런 모임도 있고요. 함께 운동하는 거는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홈트라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각자가 운동을 하고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로 저희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뭐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카카오톡이 가장 이제 대중화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죠.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각자 일상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각자 뭐 발췌한 내용들 단상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올리고 공유하는 뭐 학습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 트렌드 변화하는 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코치라고 하는데요. 학습 코치가 뭐 학습 디자이너 또는 이제 소통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참여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진도 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코스모스 함께 읽기 같은 경우에 운영 사례를 잠깐 보면은요. 매일 정해진 학습 범위를 제공을 하고, 마감 시간까지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진도 체크도 하고, 또 중간에 빠지는 분 같은 경우에 1대1로 맞춤 이제 케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문장 같은 거 미션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치의 역할은 학습 스케줄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긴장감과 책임감도 부여를 하고요. 읽기 운영 사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치들이 올립니다. 글쓰기 같은 경우는 100일 글쓰기, 100일 동안 글쓰기를 하는 모임인데요. 이것도 한 기수에 한두 달 모집을 하면 뭐 20명씩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에서,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일 리드문을 올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이렇게 참여자와 소통하고 있고요. 학습 진도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 확실히 이제 장점이 있고요. 접근하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이나 뭐 해외에서 심지어는 가능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집중도는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 학습이 가능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 여기에 조금 주문을 한다면은 독서 모임이 평생학습의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론에 그치지 말고 글쓰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글쓰기가 어떤 책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모임 공간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른 독서 모임하고 상호 이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읽기와 쓰기는 연결되어야 되는구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민간 평생교육 사업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마 다시 질문 한번 들어볼 순서죠? 역시 동영상통에 어떤 질문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연제고 평생교육사 신원재입니다.
개인의 온라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튜터와 같은 역할이 꼭 필요한데요. 온라인 상에서 학습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튜터에게 필요한 직무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담당자에게는 또 어떠한 역량이 새롭게 요구될까요? 온라인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리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상황 판단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아집 또는 독선에 빠지지 않는 게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고 또 책을 읽는 이유고 토론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객관적 상황 판단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튜터로서 활동하자면은 문제 해결 능력, 그동안에 우리 교육이 추구했던 정답 맞추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젠다 세팅 능력이라고 하죠. 의제 설정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슈가 어떤 건지 발견하는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뭐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로 하는 거 말고 글로 하는 거, 말과 글이 동시에 통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보조사 능력, 관련 자료를 얼마나 잘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느냐, 정보조사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자들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애민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궁금한 건 어떤 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대하는 어떤 태도, 능력, 이게 말하자면 튜터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당연하고도 또 이걸 다 갖춘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하나 갖춘다면 좀 더 나은 튜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